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재적 기하 단원에서 등거리 사상, 측지선, 가우스 본의 정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거리 사상 개념에서는 정칙공면 S에서 정칙공면 S 스타로의 사상 F와 정칙공면 S 위에 좌표 조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칙공면 S의 좌표 조각과 정칙공면 S에서 S 스타로의 사상 이 F의 합성 사상이 F와 좌표 조각에 대한 이 합성 사상이 정칙공면 S 스타로의 정칙 매개변수 표현이면 정칙공면 S에서 S 스타로의 사상 F와 정칙공면 S의 좌표 조각 X와의 합성 사상이 S 스타로의 정칙 매개변수 표현이면 이때 이 정칙공면 S에서 S 스타로의 사상 F를 정칙 미분 가능사상이라고 합니다. 정칙공면 S와 정칙공면 S 스타 사이에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 존재하고 이 정칙 미분 가능 사상에 대해서 정칙공면 S 위에 임의의 정칙호, 이 정칙호의 길이를 캐피털 L이라고 뒀을 때 이거에 대한 정칙 미분 가능 사상에 의한 이미지, 요 이미지의 길이 또한 L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정칙공면 S에서 정칙공면 S 스타로의 이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을 선형, 등, 거리, 변환 혹은 등거리 사상 혹은 등거리 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소메트릭 매핑 혹은 아이소메트릭. 정칙공면 S와 정칙공면 S 스타 사이에 이와 같은 등거리 변환, 등거리 사상이 존재할 때 두 공면 S와 S 스타는 등거리 공면, 아이소메트릭 서피스, 등거리 공면이라고 정의합니다. 등거리 공면에 대한 직관적인 이그젬플로는 A4 용지를 잡아당기거나 구기거나 접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잡아당기거나 굽히거나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A4 용지를 변형할 겁니다. 그러면 이 변형된 A4 용지의 공면들은 전부 다 등거리 공면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5개의 A4 용지에 대한 공면들은 전부 다 등거리 공면이 되겠습니다. 등거리 공면이란 두 공면 사이에 등거리 변환이 존재할 때, 등거리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공면 사이에 맵이 도메인에 해당되는 공면의 좌표 조각과의 합성 사상이
레인지에 해당되는 곡면에 대한 정칙 매개 변수 표현일 때 이러한 맵을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칙 미분 가능 사상에 대해서 도메인에서의 곡면의 임의의 정칙호에 대한 길이가 레인지인 정칙호의 길이가 변하지 않을 때 이러한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을 등거리 변환, 등거리 사상, 선형 등거리 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두 곡면 사이에 선형 등거리 변환, 등거리 사상, 등거리 변환이 존재할 때 두 곡면은 등거리 곡면이 되겠습니다. 등거리 곡면에 대한 직관적인 example은 지금 주어진 A4 용지에 대한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마크할 내용은 곡면 S에서 곡면 S' 사이에 등거리 변환이 존재합니다. 등거리 변환이 존재한다는 말은 두 곡면은 등거리 곡면이잖아요. 자, 여기서 도메인과 레인지를 바꿀 거예요. 즉, 이 등거리 변환에 대한 역변환, 역함수, 역사상, 명백히 등거리 변환이 되겠습니까? 등거리 곡면에 대한 레인지와 도메인을 바꾼 거잖아요. 등거리 변환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정칙호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함수 f에 대한 도메인의 임의의 두 점. 이 두 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프레이미지. 그럼 이 두 점은 S' 곡면 위의 점이죠. 자, 그런데 F 인버스와 F는 역함수. 그런데 전제 조건이 F는 등거리 변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P와 Q 사이의 거리는 FP와 FQ 사이의 거리가 같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생략하면은 F 인버스에 대한 등거리 변환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족하죠. 정칙호의 길이가 변함이 없습니다. 아, F가 등거리 변환이면 역변환 또한 등거리 변환이 되겠다. 두 번째 리마크할 내용은, 자, 이 두 번째 리마크할 내용을 주로 이제 사용할 겁니다. 곡면 S와 곡면 S가 등거리 곡면이에요. 즉, 곡면 S와 S' 사이에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성립하느냐? 곡면 S에 대한 1기본계수, 곡면 S' 대한 1기본계수, 이게 같을 겁니다. 역도한 성립해요. 곡면 S에 대한 1기본계수와 곡면 S' 대한 1기본계수가 같으면 이 두 곡면 사이에는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는 겁니다. 등거리 변환이 존재한다는 말은 두 곡면은 등거리 곡면이 되겠죠. 주로 사용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곡면 S 위의 임의의 좌표 조각 캐피털 X에 대해서 제1기본계수를 캐피털 EFG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캐피털 X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내적으로 주어지는 게 제1기본계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좌표 조각에 대한 곡면 S 위에서의 임의의 정칙호의 길이, 그러면 제1기본계수로 나타나지겠습니까? 그리고 등거리 변환 F의 존재 유무로 등거리 변환이라고 가정하에 캐피털 EFG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곡면 S' 위에 대한 1기본계수가 되겠죠. 그럼 이 존재 의무가, 즉 정칙 미분 가능 사상, 선형 등거리 변환, 등거리 사상에 대한 존재 의무가
두 곡면이 등거리 곡면이 되기 위한 필요한 충분 조건이 성립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정치코의 길이가 변함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명백히 곡면 S에 대한 1기본계수, 2기본계수는 정칙 미분 가능 사상에 대해서 이미지와 프리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코의 길이가 변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곡면 S 이후에 정치코 C에 대한 길이 L of C. 자, 구하면은 도함수에 대한 벡터 도함수에 대한 크기에 대한 적분이죠. 그럼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까? 자, 이번에는 정칙 미분 가능 사상 F에 의한 곡면 S 위의 정치코 C에 대한 레인지, 이미지, 그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E 스타, F 스타, G 스타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정칙 미분 가능 사상에 대해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 선형 등거리 변환이면 LC와 LC 스타가 같으니까 제1기본계수가 같아야 되죠. 반대로 F가 선형 등거리 변환이면 제1기본계수가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두 곡면이 등거리 곡면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제1기본계수에 대한 이미지와 프리이미지가 같으면 등거리 곡면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할 내용입니다. 등거리 곡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조건은 두 곡면 사이의 1기본계수에 대한 대응관계. 그러면 두 곡면 사이에 1기본계수가 프리이미지와 이미지가 되면 두 곡면은 등거리 곡면이 되겠다. 즉, 두 곡면 사이에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지금 곡면에 대한 거였습니다. 리마크 세 번째는 곡선에 대해서입니다. 알파와 베타 사이에 알파와 베타는 알파는 곡면 S 위의 곡선, 베타는 곡면 S 스타 위의 곡선이라고 보면은 S와 S 스타가 등거리 곡면이면 등거리 변환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파에 대한 이미지가 베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결과가 나오겠어요? 결과가 나와집니까? 참고로 두 곡면 사이에 등거리 변환이 존재할 때는 등거리 곡면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에 곡선에 대해서는 합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곡면이 등거리 곡면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제1기본계수가 프리이미지와 이미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곡선에 대해서는 곡면 이외의 곡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두 곡면이 등거리 곡면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니까 1기본계수가 같아야 되고,
1기본계수가 같으면은 두 곡면 사이의 정칙 미분 가능 사상에 대한 정식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결과가 나오죠. 정식호의 길이. 그 말은 두 곡선이 합동이면은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니까 곡선의 길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까? 곡선의 길이에 대한 피적분 함수. 곡률. 자, 비틀림률은 부호가 반대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곡면 위에 곡선에 대한 정법성 벡터. 이 결과 자연스럽게 나오십니까? 곡면이 등거리 곡면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을 떠올리시면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조금 이따가 이그젠플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세히. 자, 곡면이 등거리 곡면일 때, 즉 곡면 사이에 등거리 변환이 존재합니다. 자, 이럴 때 등거리 변환에 의해서 두 곡면 사이에 변하지 않는 곡면의 성질을 곡면의 내재적 성질이라고 할 겁니다. intrinsic 혹은 본질적. 이러한 내재적, 본질적 성질 전체를 곡면의 내재적 기하학, 본질적 기하학, intrinsic geometry라고 합니다. 두 곡면 사이에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면, 즉 등거리 곡면이면 두 곡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변하지 않을 때, 그러한 성질을 곡면의 내재적 성질, 그러한 내재적 성질 전체를 내재적 기하학. 예를 들어서 방금 두 곡면이 등거리 곡면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제1기본계수하고 관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 내재적 성질 혹은 기하학은 제1기본계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유명한 결과가 있느냐? 가우스 곡률은 곡면의 내재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 곡면의 내재적 성질임을 보일 때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가우시안 커베처, 주곡률의 곱이었죠. 혹은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은 제2기본계수에 대해서 제1기본계수로 이와 같은 형태로 나눈 값이 가우시안 커베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느냐? 제2기본계수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즉 제1기본계수들로만 가우시안 커베처를 구할 수가 있는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우스 디어렘마 리글루이즘, 영어식으로는 가우스 리마커블 디어렘, 즉 1기본계수들로만 가우시안 커베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면의 내재적 성질 대표적인 이그젠플 중에 하나가 가우시안 커베처가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유용한 결과는 곡면의 내재적 성질은 어떤 거와 관련된다? 어떤 양과 관련된다? 제1기본계수. 곡면의 어떠한 양들을 제1기본계수들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러한 양들은 곡면에 대해서
내재적 성질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가우시안 커베처라는 게 가우스-리마커브 테오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두 곡선이 합동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 곡선에 대한 속력이 같고 곡률이 같고 비틀림률은 부호가 반대일 수 있다는 결론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예제 문제인데 2015학년도 전공회의 7번 문항으로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좌표 공간에서 두 곡선이 합동인 거예요. 합동이라는 것은 두 곡선 사이에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는 거죠. 그 말은 두 곡선이 어떤 등거리 곡면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곡면이 등거리 곡면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제일 기본 계수가 같은 거. 즉 곡면 위에 임의의 정치코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알파에 대한 곡선의 길이, 베타에 대한 곡선의 길이, 두 곡선의 임의의 점에서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곡선의 길이, 곡선에 대한 벡터 함수에 대한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속력이 같아야 되겠죠. 속력이 같으니까 곡선에 대한 곡률 어떻게 구합니까? 1차도 함수와 2차도 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를 1차도 함수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데 벡터 도함수에 대한 크기가 같아요. 따라서 곡률이 같겠죠. 그리고 비틀림률은 부호가 반대일 수 있다. 왜냐? 종법선 벡터의 선택 여부가 두 가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수학적 증명은 곡선 알파에 대한 곡면에 대한 정규직교 기절을 이 i라고 두면은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정규직교 기저에 대한 이미지, 이 이미지가 바로 또 다른 곡면에 대한 정규직교 기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규직교 기저로 곡선 알파 이 정규직교 기저, 곡선 베타는 이 정규직교 기저로 양들이 표현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F가 등거리 변환이에요. 따라서 속력이 같고 곡률이 같고 비틀림률은 부호가 반대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속력이 같다는 거로 바로 미지수 두 개 결정되죠. 이 값이 0이 되려면 실수 a제곱과 b제곱이 뭐가 돼야 됩니까? 실수 a제곱과 b제곱이 각각 0, 3.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은 3이 되겠습니까? 이번 개념은 직시선입니다. 직시선은 이미 거의 다 했어요. 노멀 커베처 복곡률 개념 설명할 때 가우시안 커베처, 민 커베처, 지오데시 커베처 그림 하나로 해결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먼저 노멀 커베처. 곡면 S 위에 한 점 P를 지나는 곡선 C. 그러면 이 곡선 C에 대한 곡률 벡터. 곡선이 흐름 방향이죠. 곡률 벡터는.
이 곡률 벡터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가 단위주법선 벡터. 그럼 노멀 커베처는 곡면 SU의 점 P를 지나는 곡면에 대한 법선 벡터. 자, 법선 벡터는 항상 두 가지 방향.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를 곡면의 법선 벡터에 정사행한 벡터. 이 정사행한 벡터를 곡면의 점 P에서의 노멀 커베처 벡터. 노멀 커베처 벡터의 크기를 노멀 커베처. 리뷰 되셨나요? 즉시 곡률 벡터는 뭐냐? 노멀 커베처는 곡면 위의 곡선의 곡률 벡터를 법선 벡터에 정사행했다면 곡면 위의 점 P를 지나는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 이 접선 벡터와 곡면의 법선 벡터의 외적 방향. 그럼 오른손 법칙이죠. 접선 벡터가 검지손가락, 법선 벡터가 중지손가락. 그럼 엄지손가락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됩니까? 이 방향이 됩니까? 자, 이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V. 그럼 V는 그러면 측지 곡률 벡터란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를 이 V 벡터의 정사행한 벡터를 측지 곡률 벡터라고 하고 노테이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측지 곡률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를 V 벡터의 정사행한 벡터니까 벡터 프로젝션. 이 크기를 측지 곡률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멀 커베처처럼 곡선의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인 캐피털 N과 법선 벡터의 사이각이 주어지면은 노멀 커베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곡선의 곡률과 코사인 알파로 구하죠. 마찬가지로 V 벡터와 단위주 법선 벡터 N과의 사이각, 그걸 베타라고 두면은 측지 곡률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곡선의 곡률과 코사인 베타로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정말 이 그림 하나로 해결이 다 되죠. 곡면 위의 곡선의 곡률 벡터를 법선 벡터의 정사행한 벡터를 법곡률 벡터. 법곡률 벡터의 크기를 법곡률. 자, 이번에는 곡면 위의 곡선의 곡률 벡터를 V라는 벡터의 정사행한 벡터를 측지 곡률 벡터. 지오데식 커베처 벡터. 지오데식 커베처 벡터의 크기를 지오데식 커베처. 지금과 같이 한 방법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곡면 위의 단위법선 벡터,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단위접선 벡터, 그리고 법선 벡터와 접선 벡터에 대한 외적 방향, V 벡터. 이러한 세 가지 정규, 직교, 기저 벡터를 갖는 기저 벡터를 수학자 이름을 따서 다르브 프레임 필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측지 곡률 벡터를, 측지 곡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르브 프레임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노멀 커베처와 연결이 되죠? 이 그림 하나로 정말 해결이 됩니까? 자, 정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곡면 위에 점 P를 지나는 곡선.
이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를 곡면의 법선 벡터와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의 외적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V 벡터 방향으로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를 정사형한 벡터를 측지 곡률 벡터라고 한다. 그리고 단위 법선 벡터, 단위 접선 벡터, V 벡터를 다르브 프레임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측지 곡률 벡터의 크기를 측지 곡률, 그러면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리마크할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 노멀 커베처, 지오데시 커베처, 직각삼각형을 이루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습니다.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 곡률의 제곱은 측지 곡률의 제곱과 법곡률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 커베처는 제2 기본 형식을 제1 기본 형식으로 나눠서도 얻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앞에서 등거리 곡면과 관련된 유용한 성질이 제1 기본 개수라고 했습니다. 등거리 변환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을 곡면의 내재적 성질. 즉, 그 말은 제1 기본 개수로 양을 나타낼 수 있으면 곡면의 내재적 성질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유용한 이그젠플이 가우시언 커베처였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 과정까지는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멀 커베처를 제1 기본 개수들로만 나타낼 수는 없지만 지오데시 커베처, 지오데시 커베처는 제1 기본 개수들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결론이 알려져 있습니다. 노멀 커베처는 제1 기본 개수들로만 나타낼 수 없지만 지오데시 커베처 벡터는 1 기본 개수들로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지오데시 커베처 또한 곡면의 내재적 성질이 되겠다. 곡면의 내재적 성질, 이 두 가지 이그젠플 주로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가우시언 커베처와 지오데시 커베처. 그러면 호기심이 발동하죠. 과연 제1 기본 개수들로만 나타낼 수 있는지. 가우시언 커베처와 지오데시 커베처.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해서는 가우스 리마커블 띠어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오데시 커베처 또한 제1 기본 개수들로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리마크할 내용은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 측지 곡률 벡터, 법곡률 벡터, 직각삼각형을 이뤘으니까 벡터 더셈, 면백이 성립하겠죠. 여기에서 측지 곡률 벡터가 0 혹은 측지 곡률이 0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자연스럽게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가 노멀 커베처 벡터가 되겠습니까? 곡면 위의 곡선이 측지선이라는 것은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이 바로 노멀 커베처가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측지선을 찾아라. 그럼 뭘 찾는 거예요? 노멀 커베처 벡터를 찾으면 되죠. 그럼 이 곡선이 측지선이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지 곡률 벡터가 0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해? 곡면 위에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를 V라는 단위 벡터에, 즉 다러브 프레임 필드에 대한 V라는 벡터의 정사형한 벡터가 0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고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다러브 프레임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 이따 이그젬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측지 곡률 벡터가 0인 곡선을 측지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곡선 알파가 측지선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 측지선이라면은 측지 곡률 벡터가 0인 거였어요. 자, 그럼 그림을 보세요. 그럼 다러브 프레임 필드에서 V 벡터로 정사형한 벡터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곡면에 대한 곡선의 곡률 벡터가 곡면의 법선 벡터와 동일 직선 위에 놓여야 되겠죠. 즉 그 말은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접촉 평면이 곡선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을 오스큘레이션 플레인, 접촉 평면이라고 했었죠. 이 접촉 평면 위에 곡면에 대한 법선 벡터가 놓이는 거죠. 지나치게 장황한가요? 자, 그러면 곡선이 측지선이라는 것은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가 바로 곡면의 수직인 거죠. 즉 그 말은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접촉 평면에 곡면에 대한 단위 법선 벡터가 평행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가 곡면에 접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러할 때의 곡선을 asymptotic curve라고 합니다. 점근선.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가 곡면에 수직일 때는 측지선, 접할 때는 점근선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남은 게 하나 있죠. 뭐가 남았냐면은 곡률 벡터가 수직인 거 곡면에 접하는 거. 그러면 곡면 위에 곡선에 대한 남은 거는 접선 벡터와 곡면에 대한 법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가 동일 직선 위에 놓이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곡선을 주곡선, 주요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곡률이 나타나는 곡선이 되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면은 다양한 문제를 접할 때 바로 문제에 대한 스케치가 되실 겁니다. 측지선, 점근선, 주곡선은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 즉 이계도 함수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이계도 함수가 곡면의 수직이냐? 수직인 건 어떻게 확인한다? 곡면에 대한 법선 벡터와 동일 직선 위에 놓이는지. 접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법선 벡터와의 내적이 0인지. 마지막으로
접선 벡터와 곡면에 대한 법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가 동일 직선인지, 그러면 곡면 위의 곡선이 측지선인지 점근선인지 주곡선인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확하지 않나요? 쉽지 않나요? 측지선, 점근선, 주곡선. 이그젬플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직관적인 이그젬플들. 자, 먼저 평면 위의 곡선입니다. 평면 위의 곡선이니까 노멀 커베치가 0이죠. 노멀 커베치가 0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평면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가 바로 측지 곡률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면 위에 놓이는 이 곡선에 대해서 측지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가 나옵니다. 바로 평면 위의 곡선에 대한 측지선은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가 되겠다. 즉 평면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측지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인 거예요. 아, 측지선이란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를 의미하겠다. 그래서 평면에서는 직선이 되는 거죠. 직관적인 이그젬플을 살펴본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구면에서의 임의의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최단 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과의 교선, 즉 그레이트 서클이죠. 이 그레이트 서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됩니까? 최단 거리가 되잖아요. 왜냐? 측지선이기 때문에. 측지선인지 어떻게 확인한다?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 이게 도함수. 바로 구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죠. 구의 중심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은 구면에 대한 법선 벡터와 동일 직선 위에 놓이잖아요. 즉 구면 위에 곡선에 대한 접촉 평면 위에 어스큘레이션 플레인 위에 구면에 대한 법선 벡터가 놓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구면에서의 측지선은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는 그레이트 서클이 되겠다. 직관적인 이그젬플 마지막 직원기둥. 자, 직원기둥에 대한 데피니션은 이미 앞에서 한번 직원기둥 위에 곡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곡선에서 가장 유명한 이그젬플, 많이 사용하는 이그젬플, 바로 서큘러 헬릭스. 서큘러 헬릭스에 대한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곡선의 임의의 점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와 상수 벡터와의 사이각이 상수인 곡선을 서큘러 헬릭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공기둥의 모선과 평행한 상수 벡터를 W라고 두겠습니다. 이 지공기둥의 모선과 평행인 상수 벡터를, 단위 벡터를 W라고 두면은 곡선이 측지선이 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바로 나옵니까? 가장 직관적인 형태는 모선 방향. 또 다른 방향은 지공기둥의 밑면과 평행한 평면과의 교선인 절단면. 이 원이겠죠. 지공기둥에서의 측지선. 모선과 이 지공기둥의 밑면과 평행한 평면과의 교선인 이 원, 절단면. 절단면과의 교선. 그러면 절단면과의 교선도 아니고 모선도 아닌 측지선은 어떻게 주어질 거냐? 이 두 점을 연결한 최단거리.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서큘러 헬릭스가 되겠죠.
엄밀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측지공률이 0인 곡선을, 측지공률 벡터가 0인 곡선을 측지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측지선에 대한 또 다른 기하학적 의미는 그림을 또 올리시면 된다고 했어요. 곡면 위에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 즉 이계도 함수가 곡면의 수직인 거잖아요. 지금 지공기둥이 상수 벡터에 모선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지공기둥의 법선 벡터와 직교하겠죠. 명백히 상수 벡터에 모선이 평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공기둥에 대한 법선 벡터 직교하죠. 모선에 대한 곡률 벡터는 직선, 절단면과의 교선인 이 원에 대한 곡률 벡터는 원의 중심으로 향하죠. 따라서 절단면과의 교선인 원에 대한 곡률로 생각하면 내적이 0이 됩니까? 그 말은 단위 접선 벡터의 도함수가 바로 곡률 벡터 방향이니까. 따라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지공기둥에 있는 곡선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와 모선과 평행한 상수 벡터의 사이각이 상수로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서큘러 헬릭스인 거죠. 원나선. 그러면 지공기둥에서 모선, 절단면과의 교선인 이 원을 제외한 직지선은 서큘러 헬릭스겠구나. 모선과 절단면과에서의 직지선은 단위 접선 벡터와 상수 벡터 W와의 내적이 뭐로 주어지겠습니까? 상수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주어지겠습니까? 모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크로스 섹션, 절단면과의 교선인 원에서는 내적이 0이 나오겠죠. 직지선에 대한 지금 직관적인 example, 평면에서는 직선, 구면에서는 great circle, 지공기둥에서는 모선, 크로스 섹션, 절단면과의 교선인 원, 그리고 circular helix. 직관적이지 않은 example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010학년도 20번 문항으로 출제된 기출문제에 있는데 측지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측지공률에 절대값을 걸어 놨어요. 노멀 커베처부터는 값이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법선 벡터를 두 가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전 시간에 가우시언 커베처, 민 커베처, 노멀 커베처를 구할 때 특히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를 이용하지 않고 노멀 커베처를 계산하는 방법이 오일러 포뮬러였었습니다. 근데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하려면은 단점이자 장점인데 곡면이 스케치가 되는 곡면에서는 오일러 포뮬러를
적용하기가 편리했었죠. 왜냐? 휘어짐이 가장 큰 곡선과 휘어짐이 가장 적은 곡선들 중에서 직교하는 곡선이 주곡선이 될 테니까. 갑자기 이걸 왜 설명해 드리느냐? 측지 곡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브 플레임 필드를 이용하려면은 곡면이 스케치가 되면은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로 확인이 됩니다. 자, 곡면 S는 2차 곡면인데 스케치가 되나요? 스케치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아니면은 벡터에서 강의 때 설명드린 6가지 곡면 중에 하나를 떠올리시면 되죠. 바로 XZ 평면에서 쌍곡선, YZ 평면에서도 쌍곡선. 바로 뭡니까?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셋. 2옆 쌍곡면이죠. 곡면 S가. 그리고 곡면 T는 평면이네요. 그죠? 평면과 Z=2라는 평면과 2옆 쌍곡면과의 교선이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곡면이 스케치가 되면 정말 쉬워집니다. 자,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Y축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Z=2라는 평면과의 교선이니까 바로 Z=2를 대입하면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루트인 1이 되는 거죠. Z=2라는 평면. 요 곡선을 알파라고 둬놨습니다. 그리고 2옆 쌍곡면 위의 곡선 알파에 대한 측지 곡률의 절대값 구하는 거예요. 다르브 프레임 필드를 이용하면 얼마나 간편한지. 그런데 교선이 원이니까 곡률은 상수잖아요. 반지름의 역수. 반지름이 루트 2였었습니다. 그러면 Z=2라는 평면과의 교선에 대한 곡률은 반지름의 역수니까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럼 특정한 점을 선택해도 되겠죠. 자, 그럼 특정한 점을 어떻게 선택해 버리냐면은 XZ 평면의 점을 선택해 버립시다. XZ 평면의 점 루트 2, 0,2를 선택할까요? 그러면 이 점에서 다르브 프레임 필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법선 벡터를 이쪽 방향 혹은 이쪽 방향, 그리고 루트 2, 0,2에서의 접선 벡터. 그러면 XY 평면과 평행하겠죠? Y축하고 평행하겠네요. 그죠? 여기 U 방향, 여기 T 접선 벡터. 제가 화살표를 양쪽으로 선택해 놓은 거는 U 벡터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V 벡터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U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선택해 버리면 T 검지손가락, U 중지손가락. 그럼 엄지손가락 방향이 어느 방향이요? XZ 평면 위에 놓이죠? V 벡터가 딱 놓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르브 프레임 필드가 얼마나 유용하냐면은 이렇게 곡면이 스케치가 됐을 때 이 V 벡터와 X축의 양의 방향 사이의 각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루트 2, 0,2에서 곡률 벡터는 요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 V 벡터와 X축의 양의 방향과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두면은 곡률 벡터와의 사이각이 계산이 되네요. 그죠? 그럼 측지 곡률 바로 계산되지 않나요? 측지 곡률? 루트 2, 0,2에서의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은 반지름의 역수 루트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V 벡터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각을 세타라고 두면은 곡률 벡터와의 사이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주어지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분의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네. 그러면 V 벡터와 X축의 양의 방향각 XZ 평면을 생각하면 되니까 XZ 평면을 생각하면은 Z제곱 빼기 X제곱은 2죠. 그럼 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면 됩니까? 2Z X에 대한 함수를 보면 되니까 2X 그러면 X에 대한
도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2 소거되고 z분의 x죠. 자, 그런데 어떤 점? 루트 2, 0,2. x는 루트 2, y는 z는 2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2분의 루트 2. 그러면 v 벡터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둬놨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2분의 루트 2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세컨드 제곱 세타를 구하면 되죠. 세컨드 제곱 세타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하니까 2분의 1이 됩니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절대값 취할 테니까 부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3분의 루트 2. 부호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절대값 취할 테니까 3분의 루트 2. 루트 2 딱 소거되네요. 따라서 측지공률의 절대값은 얼마가 나오겠다? 루트 3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나요? 물론 제가 설명드린 다르브 프레임 필드를 이용했을 때, 그리고 다르브 프레임 필드를 이용하려면 곡면이 스케치가 돼야 되겠죠. 법선 벡터, 접선 벡터를 직접 계산해서 v 벡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말 비약적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해서 노멀 커베처 계산하듯이 곡면이 스케치가 되면은 정말 편리하죠. 휘어짐이 가장 큰 곡선과 휘어짐이 가장 적은 곡선이 직교하는 곡선일 때 주곡선이 되더라. 자, 다르브 프레임 필드도 마찬가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곡면 S는 2협상 곡면이고 곡면 T와의 교선이니까 Z축의 양의 부분에 생기죠. 그래서 알파라는 곡선은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과의 교선인 원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0,0,2,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에 대한 벡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측지 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르브 프레임 필드, 그래서 V라는 벡터, 단위법선 벡터와 단위접선 벡터의 외적. 자, 그런데 단위법선 벡터, 접선 벡터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V 벡터. 곡면이 스케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XZ 평면에서 X 루트 2, Z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의 각이 나오죠? 탄젠트 세타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곡렬 벡터와의 사이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정말 편리하기도 하지만 신속하죠.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곡률은 원이기 때문에 곡률, 공률 반경, 반비례 관계, 원의 반지름의 역수. 따라서 곡률 벡터와의 사이각은 V 벡터의 X축과의 사이각의 파이에서 빼주면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3분의 2로 계산이 되죠. 절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는 생략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측지공률은 루트 3분의 1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은 법선 벡터와 접선 벡터를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법선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
그리고 벡터 방정식도 바로 보이죠? 몽주 패치입니다. 법선 벡터 바로 계산됩니까? 법선 벡터 어떻게 계산하더라? Z성분이 X성분과 Y성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니까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 혹은 부를 달리해서. 그럼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 굳이 외적 계산할 필요 없죠? 이 과정 생략해도 되죠? 그나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은 시간을 그래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몽주 패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단위 법선 벡터는 이 법선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되니까 U 벡터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복잡한가요? 이걸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 찾아놨으니까. 이걸 좀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치환을 했습니다. U를 루트 2 코사인 T, V를 루트 2 사인 T. 그러면 단위 법선 벡터,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 이거의 외적 방향이 V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은 몽주 패치 이용하고 치환하고 해도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곡면을 스케치한 다음에 다르브 프레임 필드에 의한 V 벡터를 찾아서 곡렬 벡터와의 사이각을 계산해서 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이 V 벡터, 이게 끝이 아니죠. 곡렬 벡터. 이 곡렬 벡터의 내적이 찾고자 하는 측지 곡렬이 되겠습니다. 다르브 프레임 필드를 이용해서 측지 곡률 벡터와 측지 곡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자, 이번 개념은 가우스 본의 정리입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좌표 평면의 영역 R에 대한 좌표 조각을 XR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좌표 조각이 4개의 정식 곡선에 의해서 유게될 겁니다. 자, 4개의 정식 곡선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의해서 유게되어지는데, 자, 이때 이 좌표 조각에 대한 경계 곡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알파 선홍골 할까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의 경계 곡선을 정의하기 위해서 볼을 달리했죠. 그리고 경계점에서의 외곽. 경계점이 4개가 나오죠. 그리고 외곽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 경계점에서의 접선의 회전각. 이 회전각을 경계점에서의 외곽으로 디파인 하겠습니다. 그럼 외곽이 몇 개가 주어지냐면은 4개가 주어지죠. 좌표 조각이 4개의 정식 곡선에 의해서 유게되어지고 4개의 정식 곡선에 의한 좌표 조각에 대한 경계 곡선을 다음과 같이 디파인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 곡선에 대한 경계점에서의 외곽, 접선에 대한 회전각으로 디파인을 하면은 정말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경계곡선, 4개의 경계곡선이 있죠? 4개의 경계곡선에서의 측지곡률, 각각의 측지곡률에 대한 선적분. 자, 이거를 측지곡률 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정직곡선에서 유게된 좌표조각, 곡면 XR 위에서의 곡면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곡면 적분값. 이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곡면 적분값을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
그리고 경계점에서의 외곽들의 합. 현재 그림으로는 4개가 주어져 있죠. 자, 어떤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것들의 합이 2파이라는 상수로 나타난다는 게 가우스 보넷 포뮬러가 되겠습니다. 물론 결과를 이용하겠습니다. 증명의 상세 부분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보넷 포뮬러에서 측지 공률 합은 선적분이에요. 라인 인테그랄.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는 공면적분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선적분에서의 ds 라인 엘리먼트죠. 어떻게 주어지나요? 선적분의 길이니까. 선적분에서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xt라고 두면은 x 프라임 t에 대한 크기에 대한 거죠. 이게 선적분입니다. 라인 인테그랄. 자, 공면적분에서는 공면의 넓이 위해서 하는 거. 그러면 u에 대한 편도함수와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의 에어리어 엘리먼트. 즉 제1기본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g 빼기 f제곱에 da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인 인테그랄, 서피스 인테그랄 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우스 보넷 포뮬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좌표 조각을 유괴시키는 정식 곡선에 의한 이 정식 곡선에 의해서 시계 반대 방향의 곡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 경계곡선의 경계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회전각을 외곽으로 또 정의했을 때 각각의 경계곡선에서의 측지공률에 대한 선적분값, 이거를 측지공률 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면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공면적 분값, 이거를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 그리고 외곽의 합을 더하면 2파이라는 상수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우스 보넷 포뮬러라고 하겠습니다. 이그젠플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09학년도 36번 문항으로 출제된 기출문제인데 변형이라고 한 거는 이때는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시기여가지고 완성형으로 출제된 거를 서술형으로 바꾼 겁니다.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놓인 곡면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곡면 위에 놓이는 측지삼각형, 측지삼각형을 캐피털 S라고 두면은 측지삼각형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요 세 변에 대한 요 변이 측지선일 때를 측지삼각형이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이 곡면 위에 놓이는 이 측지삼각형 S에 대한 내각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가우스 보넷 포뮬러를 이용하는 거죠. 세 변이 측지선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개의 경계곡선, 그리고 이 곡면 S에 대한 곡면적분,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곡면적분, 그리고 외곽 3개 주어지죠. 이걸 합하면은 2파이가 된다는 게 가우스 보넷 포뮬러, 가우스 보넷 티어럼. 자, 그런데 세 변이 측지선이었어요.
측지선이라는 것은 측기 곡률이 0이잖아요. 이거 사라집니다. 세 변이 주어지니까 세 개의 경계점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외곽에 대한 내각이 주어지겠죠. 접선의 이루는 회전각, 요거에 대한 파이에서의 빼주면은 내각이 나오겠나요? 따라서 익스테리어 앵글에 대한 내각을 인테리어 앵글 세타 i로 나타낼까요? 자, 그러면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세타 i는 파이에서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파이가 나오나요? 더하기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 그러면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주어집니까? 가우스 보넷 포뮬러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뭐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이 곡면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 가우시언 커베처 계산하는 거 단순 계산이죠. 표현이 단순하다고 하지만 정말 긴 계산을 해야 되죠.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 그래서 제1기본계수를 구할 겁니다. 제1기본계수. 그러면 2G 빼기 F제곱이 계산이 되죠. 그리고 단위법선 벡터. 단위법선 벡터가 계산되면은 이게 편도함수. 그럼 이게 편도함수를 계산하면은 ln 빼기 m제곱이 계산은 되나요? ln 빼기 m제곱을 2G 빼기 F제곱으로 나눈 게 바로 뭡니까? 가우시언 커베처잖아요. 그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곡면적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특이적분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가우시언 커베처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가우스 보넷 포뮬러. 따라서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파이에다가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만큼의 양이 더해지는 거죠.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입니다. 그러면 가우시언 커베처를 계산하기 위해서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 외적. 그러면 2G 빼기 F제곱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법선 벡터가 계산이 되고, 이게 편도함수를 계산하면은 2기본계수 0으로 나오네. 그러면 가우시언 커베처가 얼마입니까? 0이네요. 그러면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네. 그러면 주어진 곡면에서의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네요. 그죠? 그리고 가우시언 커베처가 0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평면이란 말이죠. 혹은 패러볼릭 포인트, 한쪽 면만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진 곡면이죠. 그런데 가우시언 커베처가 0이라는 것은 노멀 커베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평면 혹은 패러볼릭 포인트. 이 부분인 거죠. 내각의 총합이 파이니까 바로 평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인 거죠. 평면 위에 놓이는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럼 평면 위에 놓이지 않은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방금 가우시언 커베처가 양수가 될 수도 있죠. 9. 스피어 위에서는. 그럼 180도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기하학을 타원 기하학, 일립틱 지오메트리. 가우시언 커베처가 음수이면 내각의 합이,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은 게 나오죠. 가우시언 커베처가 음수인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져 있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새들 서피스 이러한 기하학을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쌍곡 기하학. 자, 이를 끝으로 내재적 기하학 단원에 대한 개념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내재적 기하학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두 곡면이 등거리 곡면이라는 것은 두 곡면 사이에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등거리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등거리 곡면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곡면 S에 대한 1기본 계수와 곡면 S 스타에 대한 1기본 계수가 이미지와 프리 이미지가 될 때다. 등거리 변환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곡면의 성질을 곡면의 내재적 성질. 내재적 성질 양의 대표적인 게 가우시언 커베처와 지오데식 커베처. 뭘 확인한다? 가우시언 커베처를 1기본 계수로들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가우스 디어렘마 에그레지움. 지오데식 커베처 또한 1기본 계수들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혹시 좀 시간적 여유가 계실 때. 그리고 측지선이라는 것은 지오데식 커베처가 0인 곡선을 측지선이라고 한다. 그럼 지오데식 커베처란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곡면 S 위에 점 P를 지나는 곡선 C, 이 C의 곡률 벡터를 곡면의 법선 벡터의 정사행한 벡터를 롱을 커베처 벡터. 그리고 다르브 프레임 필드에 인 V라는 벡터의 정사행한 벡터를 지오데식 커베처 벡터. 다르브 프레임 필드란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와 법선 벡터의 외적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V를 다르브 프레임 필드라고 한다는 거. 다르브 프레임 필드를 이용해서 측지 곡률을 계산하려면 전제 조건이 곡면이 스케치가 되면은 그만큼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그젠플로 확인했었죠. 끝으로 가우스-보넷 포뮬러라는 것은 좌표 조각에 대한 경계곡선에 의해서 유계되어질 때 이 좌표 조각에 대한 시계 반대 방향의 곡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 경계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회전각을 외곽으로 정의를 했을 때 경계곡선에 대한 측지곡률에 대한 선적분값, 좌표 조각에 의한 곡면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 곡면 적분, 그리고 외곽의
대한 합이 상수가 된다는 게 가우스-보넷 포뮬러라는 것입니다. 내재적 기하 단원을 끝으로 미분기하 단원별 개념 정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미분기하 단원별 개념 정리에서 리뷰할 개념들은 곡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식 곡선으로 생각하면 되죠. 자, 곡선에서는 아크랭스 펑션,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xu라고 두면은 x'u에 대한 곡선에 대한 벡터 함수에 대한 크기죠. 자, 이걸 아크랭스 펑션이라고 하더라. 이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로 미분기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곡률.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가 바로 곡률 벡터였죠. 그런데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아크랭스 펑션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체인룰을 적용시키더라. 따라서 체인룰의 결과에 의해서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를 곡선에 대한 벡터 함수에 대한 크기로 나누면 곡률 벡터가 되죠. 그리고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지 않고 바로 곡률을 계산할 수 있죠. 곡선에 대한 1차 도함수와 곡선에 대한 2차 도함수에 대한 외적에 대한 크기를 1차 도함수에 대한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눈 게 곡률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곡률에 대한 계약적 의미는 곡률이 0이면 직선이고 직선에 대한 곡률은 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곡률 벡터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단위 주법선 벡터. 이 단위 주법선 벡터와 곡선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의 외적 방향을 단위 정법선 벡터. 단위 정법선 벡터에 대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도함수를 스칼라 타우에 대한 단위 주법선 벡터. 이때 스칼라 타우를 곡선에 대한 뒤틀림률. 그럼 뒤틀림률은 또 어떻게 계산한다? 제매개 변수 아크랭스 펑션으로 나타내는 곡선에 대한 제매개 변수 작업을 거치지 않고 결과를 기억해야 되죠. 곡선에 대한 t라는 매개 변수 생략하겠습니다.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에 대한 외적을 3차 도함수와 내적한 뒤에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누면 비틀림률이 되죠. 비틀림률에 대한 계약적 의미는 비틀림률이 0이면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 평면 곡선에 대한 비틀림률은 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단원이 곡선과 관련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곡면과 관련되는 겁니다. 접평면, 법선. 접평면이라는 것은 곡면에 대한 정식 곡면에 대한 이변수 함수 u와 v에 대한 편도 함수에 대한 외적이 곡면에 대한 법선 벡터가 되겠다. 이 외적의 크기로 나눈 게 단위 법선 벡터. 법곡률, 가우스 곡률, 측시 곡률은 그림 하나로 해결이 된다고 했었죠. 그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곡면
S 위에 점 P를 지나는 곡선 C, 그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주 법선 벡터를 캐피탈 A라고 둘까요? 이 곡률 벡터를 곡면의 법선 벡터의 정사행한 벡터를 노멀 커베처 벡터, 노멀 커베처 벡터의 크기를 노멀 커베처, 노멀 커베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주곡률이라고 하고, 주곡률의 기하학적 특징은 직교한다는 것. 이 직교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곡면 위에 곡선에 대한 노멀 커베처를, 곡률 벡터를 구하지 않고도 계산하는 방법이 오일러 포뮬러였죠. 오일러 포뮬러가 어떻게 주어지더라? 곡면 위에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를 계산하지 않고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 방향에 대한 노멀 커베처를 계산하는 결과가 오일러 포뮬러. 자, 오일러 포뮬러에서는 주곡률의 극대값과 극소값, 특히 주곡률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으려면은 곡면을 스케치를 해야 된다는 거. 6가지 곡면을 떠올리시면 되죠. 곡면을 왜 스케치해야 되느냐? 곡면이 스케치가 되면은, 방금 주곡선의 특징은 직교한다고 했으니까, 휘어짐이 가장 큰 곡선과 휘어짐이 가장 적은 곡선 중에서 직교하는 곡선이 주곡선의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선 벡터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이 주곡선의 주곡률의 극대값, 극소값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이 되었다. 자, 그러면 카파1, 주곡률의 극대값이 일어나는 곡선에 대한 주곡률, 이 접선 방향과 V 벡터와의 사이각이 세타이면은 카파1 코사인 제곱 세타, 주곡률의 극소값 카파2 사인 제곱 세타로 V 벡터 방향의 노멀 커베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게 오일러 포뮬러였습니다. 그리고 주곡률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바로 가우시언 커베처. 그리고 가우시언 커베처는 주곡률을 이용하지 않고도 제2 기본계수와 제1 기본계수들로 구할 수 있었죠. ln 빼기 m제곱, 혹은 ln 빼기 m제곱을 2g 빼기 f제곱으로 나눈 게 가우시언 커베처였습니다. 평균 곡률은 어떻게 구한다? 디파인이 주곡률의 평균. 평균 곡률 또한 주곡률을 계산하지 않고 구하는 방법이, 분모는 가우시언 커베처하고 똑같이 주어졌었죠. 2g 빼기 f제곱으로. 분자가 어떻게 주어지더라? 기억하는 방법이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제1 기본계수들을 순서대로 쓴다. EFG. 그리고 제2 기본계수를 역으로 L, FM, 마이너스 EFM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LM, N. 그러면 평균 곡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측지 곡률은 다르브 프레임 필드를 이용한다. 다르브 프레임 필드라는 것은 P를 지나는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와의 외적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V, 이 V 벡터 방향으로 정사행한 벡터를,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를, 정사행한 벡터를 측지 곡률 벡터, 측지 곡률 벡터의 크기를 측지 곡률, 측지 곡률이 0이거나 측지 곡률 벡터가 0인 곡선을 측지선. 그래서 측지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측지 곡률이 0, 측지 곡률 벡터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림을 보세요.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곡률 벡터가 곡면의
수직인 경우죠. 즉 법선 벡터와 동일 직선 위에 놓일 때입니다. 곡률 벡터가 이번에는 곡면에 접합니다. 자, 이러한 곡선을 점근선.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와 곡면의 법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가 동일 직선 위에 놓이는 곡선을 주곡선. 이 그림 하나로 법곡률, 가우스 곡률, 측지 곡률이 정리가 되시죠? 마지막 개념이 가우스-보넷 포뮬러. 가우스-보넷 포뮬러는 측지삼각형을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세 변이 측지선인 측지삼각형에 대해서 이 세 변에 대한 측지삼각형 S에 대한 곡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이렇게 둘까요? 경계곡선을 라운드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곡선이 3개가 주어지니까 이 경계곡선에서의 곡선에 대한 측지곡률에 대한 선적분, 라인 인테그랄. 그리고 측지삼각형 곡면 위에서의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곡면적분. 요 S로 두니까 좀 혼동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그러면은 S로 두지 않고 캐피털 M이라고 두겠습니다. 측지삼각형. 그러면 곡면 위에서 곡면적분입니다. 스몰 s에 대한 ds는 라인 엘리먼트, 캐피털 S에 대한 ds는 에어리어 엘리먼트. 참고적으로 ds 라인 엘리먼트는 곡면 위의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 x''t에 대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에어리어 엘리먼트 ds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u에 대한 편도함수, v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외적의 크기에 대한 에어리어 엘리먼트. 그리고 외곽의 합. 외곽의 측지삼각형에서는 3개가 주어지죠. 이거를 다 더하면은 상수라는 2파이가 된다는 게 가우스-보넷 포뮬러. 특히 측지삼각형에 대해서는 내각의 합이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여기서 내각은 파이에서 외곽을 뺀 거죠. 180도에다가 곡면 M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곡면적분 값만큼 더해지는 결과로 나타나죠. 가우스-보넷 포뮬러에 의해서. 따라서 구면 위에서는 가우시언 커베처가 양수니까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다는 타원 기하. 평면에서는 가우시언 커베처가 0이니까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평면이라는 뜻이죠. 바로 유클리드 기하. 마지막으로 가우시언 커베처가 음수면은 측지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죠.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 쌍곡 기하학이라고도 합니다.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가우스-보넷 정리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분기하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소해석학 단원별 개념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